제 나이 11살에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형제도 없는 탓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삼촌이 저를 걷어서 키워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삼촌이 장가를 가면서 제 거처가 문제가 되었죠. 숙모는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라 여태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저와 숙모는 죽이 잘 맞아요. 제가 중2 때 임신을 하셔서 고등학교 시절엔 동생이 생긴 것만도 너무 좋았죠. 숙모와 삼촌과 동생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고맙기만 했는데 커서 세상에 나와보니 숙모와 삼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두 분이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저에게 들어간 저의 양육비라던가 대학 자금 등등을 걱정할 때 삼촌과 숙모는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다독이셨죠. 대학 다닐 때도 삼촌과 숙모께 고마운 마음에 장학금 받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나섰던 작년 5월, 제게 결혼 준비하기에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너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이라며 제게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그 통장이 1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보험금이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삼촌과 숙모께 너무 감사해서요. 그간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은 손도 대지 않으셨던 거죠. 오로지 두 분이서 저를 거두셨습니다. 큼직큼직한 돈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외가에서 도와주셨다고 삼촌께서 말씀해 주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돈을 다 가져오나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만으로도 결혼 자금은 충분하니 이 돈은 삼촌께서 지니고 계셨다가 나중에 정말 저에게 큰일이 생기면 정말 자식이다 생각하고 저를 위해 써달라고 맡겨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올해 30살에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연차는 같아도 저는 경력직이고 신랑은 신입이라 제가 선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연봉도 20% 정도 차이가 나요. 저는 꾸준히 10%씩 연봉 인상을 해왔고 신랑은 2번이나 C등급을 받아서 4% 정도밖에 인상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봉 차이가 꽤 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이직을 한 나이가 26살이었고 남편은 30이었는데 신입이었죠. 입시를 준비하다가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신랑은 계속해서 결혼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삼촌에게 짐을 덜어드리고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는데 저는 당시 모아둔 돈이 몇 천만 원이었던 반면에 신랑은 1,500만 원이었어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8,500만 원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서 전세는 꿈도 못 꾸고 반전세를 살아야 하거나 혹은 대출을 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남겨준 유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돈은 제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돈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삼촌 내외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을 기본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하기로 합의를 보고 신랑은 혼수와 웨딩 비용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웨딩 자체를 스몰 웨딩으로 했습니다. 더구나 시댁에서는 일절 받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화려한 식을 생각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거나 제가 무엇을 하나 가지기 시작하면 삼촌과 숙모까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한 금반지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연애할 때 끼던 커플링을 바로 세팅해서 결혼 반지를 했습니다. 신랑은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집안일을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 저희 역할 분담은 꽤 잘 되었고 신랑도 저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행복했어요. 시댁에서는 가끔 저에게 부모가 없어서 본데 없이 다르다는 말씀을 종종 하셔서 저의 속을 뒤집어 놓기만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그러려니 가능한 한 귀로 흘러버렸고 신랑이 알아서 철벽 방어를 해줘서 여기까지 무난하게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쯤 제 생일을 기점으로 신랑이 변하는 일이 생겼어요. 올해 진급시험에서 신랑은 떨어지고 저는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신랑이 의기소침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생일을 기점으로 퇴근도 같이 하지 않고 자꾸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따로 잠을 자기로 했고요.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나에게 불만이나 실망한 점이 있다면 대화로 풀자고 했지만 신랑은 저와는 소통을 차단한 듯 이야기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저는 신우에게서 전화를 받고서야 신랑이 진짜 변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 생일, 신랑은 대전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어요. 혼자 집에서 생일을 보낼 것이 안타까워 삼촌 내외까지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조촐하게 파티를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 용돈도 해주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숙모께서 동생에게 준 용돈을 제 통장에 이체해 놓으시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제게 전송하셨더군요.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만 받을게. 이 돈은 너의 노후를 위해 써야 돼. 마음만 이곳에 보관할게. 뭐 이런 간단한 인생 말과 함께요.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했고 왜 그러시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돈을 내 돈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 숙모께서 차라리 대출금을 이 돈으로 해결해라.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 돈을 거절한 내용의 카톡을 신랑이 봤던 겁니다. 저에 대한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리고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이자까지 물면서 이렇게 좁아터진 집에서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네요. 한참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남편은 신우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우는 제게 득달같이 전화한 거였어요. 결혼을 했으면 넌 이 집 식구야. 왜 삼촌 내외한테 네 돈을 주고 난리야? 너는 대체 상식이 있니 없니? 앞으로 너를 건사할 사람은 내 동생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남편과 저는 서로 합의하에 결혼했고 동등하게 시작한 관계고 돈 말씀하시니 얘기할게요. 금전적으로라면 제가 더 많이 보태서 시작했죠. 그리고 전 지금 충분히 내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기 하나 키우려면 돈, 정성 말도 못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린 시절 1에서부터 10까지 모두 돈이죠. 대학 학비, 학원비 어디 모자랄 것도 없이 삼촌 내외께서 해주셨어요. 전 짐승이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드려야 할 돈이고 더 드릴 수 있다면 더 드려야죠. 지금도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욕심 내지 않은 내 부모의 목숨값을 왜 남편과 언니가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니까 신우는 이런 또라이 하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저와 삼촌의 모든 이야기를 시댁에 넣어놓은 신랑을 신임할 수 없었고 그렇게나 다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야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죠. 퇴근해서 돌아온 신랑에게 당신이 왜 그러는지 신우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여보, 물론 결혼 전에 큰돈이 생긴 거에 대한 거 오늘 삼촌 내외에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오픈하지 않은 게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래도 당신과는 무관한 돈이고 당신을 알기 전부터 존재했던 돈이잖아. 그 돈이 있던 없던 우리는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진짜 누나 말대로 또라이야? 벌써 신우와 통화했나 봅니다. 그 돈의 존재 유무에 의해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소름이 끼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돌아온 말은 이게 뭐가 잘났다고 이혼을 운운해? 엄마 말이 틀린 거 없어. 본데 없이 자란 사람이라 이혼도 쉽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갖고 나랑 결혼했던 거고 내가 우습지? 아주 너 같은 고아가 이혼해서 뭐하게. 이혼할 자격도 없어. 뭐라고? 내가 뭘 들은 건지 그 돈 때문에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혼할 자격도 없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다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헤어지게 되더라도 저를 키워주신 우리 삼촌과 숙모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을지 너무나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리 부모님도 계셨다는 걸 똑바로 각인시키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삼촌과 숙모께 간단히 사정을 말씀드리고 오시라고 부탁했어요.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지만 제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요. 두 분은 헐레벌떡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어요.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지 삼촌을 보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당연히 정적이 흘렀지만 아무 말 없는 와중에 숙모가 통장을 2개 내밀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이게 뭐예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했더니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너에게 줬던 통장은 두 분 목숨값이 맞아. 그리고 이 통장은 네 부모님 유산이야. 우리는 정말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너를 키웠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게 정말 큰 돈이라 이 돈이야말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주려고 했어.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우리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할 거고 우리는 괜찮다는 것만 알아둬라. 라고 하시며 통장을 열어보니 12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더군요. 게다가 저 돈이면 저를 키워주신 우리 삼촌 식구들 훨씬 더 여유롭게 사실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앉아있던 남편의 표정을 보셨어야 하는데 입이 떡 벌어져서 진짜 씁쓸하더라고요. 삼촌 네 분이 더 말씀 안 하시고 집으로 가셨어요. 삼촌이 가시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간만에 맛있는 안주에 술 한잔 할까? 이러는 겁니다. 진짜 뭐 이런 인간이 있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남편이 아침밥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아침을 먹지 않아요. 그냥 뒤도 안 보고 나오려고 했더니 미안하답니다.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실성을 했다며 그렇게 훌륭하신 삼촌 아래 자라서 제가 이렇게 잘 클 것 같다는 거예요. 전 그냥 출근했어요. 그런데 출근을 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예 핸드폰을 꺼버렸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 왠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역시나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어요. 시누이와 어머니가 저를 보고 달려 나오더니 어머 왔어?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얼른 들어와. 내 집이지 자기들 집이랍니까? 저보고 또라이라고 하던 그 신우는 어디 가고요. 신랑이란 사람 정말 참을 수 없을 가벼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또 가서 얘기했나 봐요. 땡땡아, 얘기 다 들었어. 삼촌 네 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시라며. 아, 우리가 잘못 알았네. 미안해. 부모님께서 그렇게 큰 돈을 물려주시고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진짜 미안해. 신우가 그렇게 말하던데 속이 시꺼멓게 해서 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안하실 것도 없고 잘못하신 것도 없어요. 남편이랑 통화 중에 가정교육 잘못 받아서 그런다고 하셨죠. 저랑 할 얘기가 남았을 텐데 왜 그쪽 것을 얘기하죠? 저한테 안 하던 얘기를 거기서 다 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말할게요. 저는 이혼할 거고 이 집도 빼서 나갈 거예요. 저같이 근본 없는 사람 집에 들여놓고 이제까지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생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언가 가슴에 막혔던 것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바로 외삼촌과 숙모님 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다 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 숙모와 삼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고 뭐고 없죠. 제가 거의 다 한 것이니까요. 소송해봤자 가져갈 것도 없을 텐데요. 시댁에게는 아직도 연락이 와요. 번호도 바꿔야겠습니다. 고아라고 무시하고 저를 대했던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돈 보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고마운 분들께 고마움 가지고 제 인생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목까지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글을 쓸 때는 그래도 이혼이라는 걸 앞두고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글을 다 쓰다 보니 제 마음까지 정리가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은 저보다도 7살이 많은 인간입니다.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할 때만 해도 진짜 간이든 쓸개든 다 내줄 듯이 저만 쫓아다니던 인간이었죠. 처음 남편을 알게 된 것은 직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저를 거의 1년간 주구장창 따라다녔었고,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저는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남편에게 부담되니까 이제 그만 좀 쫓아오라고 성질을 내면 자기는 저 없이 살 거면 그냥 죽고 말겠다며 진정한 사랑을 운운하며 진짜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말하던 그런 인간에게 결국 속아서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지자마자 그때부터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더욱 죽자 살자 저만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데 저도 바보같이 그런 면에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사귀게 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매일같이 결혼 노래를 불렀고 이미 사귀던 첫날부터 남편은 이미 저를 자기의 아내를 대하듯이 했습니다. 맨날 저에게 종종 말하던 게 우리 결혼하면, 우리 결혼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입에서 달고 자라서 오죽하면 제가 세뇌된 것 마냥 나중에는 저도 이 남자랑 진짜 결혼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제 나이가 26살, 남편 나이 33살이라 사귈 때까진 저는 20대였고 남편 나이는 34살이 되었던지라 노총각에 들어가려고 했었기에 남편 집에서도 결혼을 엄청 서두르라고 압박을 하셨고 남편도 저랑 드디어 사귀게 되었으니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귄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 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담스럽다고 해도 남편은 일단 그럼 상견례부터 하자고 결혼을 하려면 또 어차피 몇 달은 걸릴 테니 미리 상견례만 하고 이후부터 우리 서로가 계속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설득하는 남편에게 저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남편 집안 자체도 돈이 없었던 집이 아니었던지라 남편이 한 번은 자기 집안에다가 부인이라고 말하는 저를 데려온다고 말하자 남편 집안 쪽에서는 데리고 오면 신혼집까지 지원해 줄 테니 며느리나 빨리 데리고 오기나 하라고 하셨답니다. 남편과 비교해서 저는 아직 사회초년생에 가까웠던지라 모아둔 돈도 얼마 없었고 저희 집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 게 전부였었죠. 남편은 저에게 그건 당연한 거라며 사회 초년생이 어디 돈이 있겠냐고 당신은 앞으로 돈 문제에 관련된 것은 자기한테만 믿고 맡기면 된다고 저를 그렇게 설득하던 놈이 글쎄 결혼을 반강제로 하다시피 하고 시간이 흘러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생기자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임신할 때는 남편이 저에게 이제 회사 그냥 그만두고 육아에만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둘째도 가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월급으로는 사실상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육아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저까지 맞벌이로 일해봐야 제가 없을 때 도우미 아주머니 쓰고 나면 뼈 빠지게 일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아줌마들이 저보다 저희 아이를 아껴준다는 보장도 없어서 그래서 남편 말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점차 남편이 변해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 전까지 직급은 달랐지만 저는 경리였고 남편은 과장이었던지라 그래도 오늘 회식이 언제고 뭐인지는 알 수가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자 남편은 회사를 핑계로 회식이니 뭐니 하면서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옛 동료를 통해서 회식이 없다는 걸 알고 제가 남편에게 뭐라 할 때면 남편은 말하기를 과장급 이상 회식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육아에는 도움을 전혀 안 주려고 했고 이후에도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자 그때 잠시 저를 위하는 척 하더니 또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든 그냥 도망 나가서 놀려고만 하더군요. 결국 끝내 참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성질을 내면 남편은 당신이 집에 시집 오면서 들고 온 게 뭐 있냐며 겨우 3천만 원 들고 오지 않았냐며 그 돈으로 이런 집 살 수가 있냐며 큰소리치는데 그 인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친정에 가 있기도 했어요. 남편은 콧방귀를 치더군요. 한 번은 노래방에서 친구랑 술 먹고 여자를 불러서 논 것까지 걸렸고 그 문제로 이혼까지 한 해 만에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걸로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은 솔직히 당신 나 없이 살 수나 있나 어디 한번 돈이 없어 봐야 정신 차린다는 말에 진짜 제 인생 자체가 모두 남편한테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정말 진지하게 이혼할까 고민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결국은 애들 둘을 어쩔 거냐는 말에 정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말이 안 떨어지더군요. 제 나이 이제 막 30살에 접어들었고 아이도 둘이나 있고 이혼해서 양육비 받은 걸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고 시부모님도 남편을 타이르면서 저한테 잘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도 집에 있으면 긍정적으로 시부모님이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했던지라 제가 이혼하고 나가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나자 남편은 막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회식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잤다면서 새벽 내내 제가 남편이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남편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전화를 해서 겨우 남편이 깨어나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문제로 싸우면 남편은 적반하장스럽게 말하기를 나한테는 회식도 일이라며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성질을 내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저희에게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혀진 일이 생겼는데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2주 전부터 해외 출장에 잡혔다며 말을 했고 중요한 일이라서 꼭 봐야 된다 하면서 떠들었죠. 근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난 날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에게 울먹이면서 전화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받지도 않았고 문자로 연락을 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메시지는 남겨놨더니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연락한 지 하루가 지나 밤늦게서야 남편에게 문자 답장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해외인데 한국에 당장 들어오라고? 귀찮다는 말투로 짜증내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당신 엄마라도 그딴 식으로 대답했을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럼 중요한 해외 출장 나와서 해외인데 나보고 지금 어쩌라는 거냐고 하더군요. 일단 장례식 잘 치르고 있으라고 자기 해외 출장 끝나는 대로 돌아갈 테니 꼭 이렇게 중요한 일 하는데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이렇게 스트레스를 꼭 줘야겠냐며 저를 오히려 타박하는 남편을 보고 이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출장이고 뭐고 바로 그냥 비행기라도 구해서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찾아온 옛 동료가 하는 말이 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보고 괜찮냐고 하더니 남편이 옆에 없는 걸 보고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되겠다며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회사 신입 여직원 건드려서 바람 난 거 다들 쉬쉬하지만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다고 둘이서 데이트하는 것도 목격했다는 말도 있다고 근데 이번에 출장 가는데 그 여직원이 휴가 내고 안 나왔다고 아마 지금 둘이 같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순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오자마자 뺨을 날렸어요. 맞은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밀쳤고 미친 거 아니냐며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기에 저는 남편에게 네가 정녕 사람 새끼냐고 했습니다. 내연녀랑 여행 떠나놓고선 뭐? 중요한 해외 출장? 일이 바빠서 그런다고? 야, 이 짐승 새끼야! 라고 하자 남편이 그걸 어떻게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라 말실수를 하더군요. 그 뒤로는 아니라고 출장이라고 꿋꿋이 우기다가 결국은 그래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눈이 돌아갔다고 저 같은 여자랑 평생 사는 게 아니었는데 네 말대로 너무 일찍 결혼한 것 같다며 그 내연녀와 저를 비교하더니 남편이 자기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 이혼한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까지 놀라서 달려오더니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남편 얼굴을 갈기면서 말하기를 이놈아! 너야말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말하니 남편은 오히려 아버님께 소리를 지르며 여기 자기 집이라고 아빠가 준 거면 이제는 내 집 아니냐고 자기 명의라고 하면서 발악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분노를 조절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갔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우리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사돈 어르신 그렇게 된 것도 마음이 힘들 텐데 왼수 같은 아들놈 때문에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시며 만약 저놈이 돌아와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자기들한테 바로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듣기로는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내 놈 앞으로 돌아갈 재산 한 푼도 없다고. 만약 아내와 이혼할 거면 저 집은 온전히 며느리 줄 것이고 그 뒤에 니놈 하는 짓에 따라 재산을 줄지 말지 며느리한테 전부 다 줄지 결정할 거라니까 남편은 자기 혼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서 큰 소리치고는 저한테 합의 이혼으로 집을 준다고 하고 찍으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들은 그냥 저 짐승 같은 아들놈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집에서 저랑 아이들이랑 살고요. 그렇게 한 2년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집 앞에 아주 초라한 인간이 서 있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말이 그 내연녀랑 이제 헤어졌다고 합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회사에서 둘 다 나쁜 소문 때문에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더 이상 집에서 돈 같은 거 들고 오는 것이 없이 내연녀와 둘이서 막상 따로 살려니까 저한테 양육비를 보내고 남은 회사 월급만으로는 사는 게 힘들었다고. 그리고 남편은 내연녀와 살면 앞으로 시부모님이 재산 안 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 내연녀는 태도가 돌변했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솔직히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랑 돈 때문이 아니면 같이 있겠냐면서 그렇게 내연녀는 매몰차게 떠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랑 진작에 헤어졌으나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 뒤로 혼자서 원룸에서 지내는데 도저히 이건 외롭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해서 처음에 시부모님을 찾아가니 시부모님이 말하기를 며느리가 용서해주기 전에는 절대 안 받아준다고 해서 제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네가 저지른 죄 네가 돌려받은 거라고 나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있냐니까 남편은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자기가 앞으로 노예처럼 살겠다며 그 이후로도 매번 찾아왔는데 저는 정말 이제 남편은 평생 꼴도 보기 싫은데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빠가 너무 좋다며 자식들이 저보고 아빠 이제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우리 같이 살면 안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시부모님도 내심 그걸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도움 받은 것도 너무 많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저는 정말 남편을 받아주기 싫거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이혼한 지 2년째가 되었네요. 사실 아이 낳고 2년 뒤부터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이혼 생각 처음으로 했었는데 살다 보니 망설이다가 허송 세월을 보내고 결국 이혼을 했어요. 아이가 있으니 숙려 기간도 보내고 최종 판결물이 나왔어요. 그날 전 정말 행복해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선글라스 끼고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애 아빠는 몇 분 늦게 오더니 눈물을 찔끔 머금었고요. 전 남편은 신고하기 전에 계속 우울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했다가 서류 완성되는 걸 보니 포기한 것 같았어요. 부부관계는 이혼 전부터 수년간 안 했었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건 참 편하더군요. 이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 부담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러게 시댁보다 내 편을 들어주지 그랬어. 당신 너무 시댁 편만 들었고 4개월 된 애를 안고 내가 당신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만들었는지 라고 했죠. 저희 친정엄마는 사는 동안 돌아가셨는데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이틀 전에 돌아가셨고 서울에서 돌아가셔서 서울에 장례를 치렀더니 추석 제사 모신다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시댁의 시동생,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부 다 서울에서 장례를 치렀으니 아무도 안 왔어요.
애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착했어요. 지금도 착한 편이고요. 선한 사람인데 너무 줏대없이 굴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 직후부터 7년간 주말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장남인데 결혼은 고아처럼 했어요. 제가 사서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말마다 못 만났어요. 이 얘기가 제가 치사해 보이니 그만할게요. 하여튼 지금 정말 행복해요. 시댁은 막말이 심했어요. 진짜 엄마 장례식 후에 장례 기간 동안 맡긴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저에게 하는 첫마디가 아이고 너는 병 걸리면 일찍 죽게 내버려둬야지. 병원서 길게 있는 병 걸리지 마라. 누가 병수발 하겠니? 내 아들이 하겠니? 네 아들이 하겠니? 교통사고라도 크게 나서 죽는 게 낫지. 질질 끌면 그거 좋을 거 없다. 전 진짜 그때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 아빠도 저 아기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없는데 이젠 돌아가신 엄마까지. 제가 우습게 보였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장례식장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웃지도 않더군요. 수고했다. 사부인 좋은 데 가실 거야.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어요. 마치 엄마가 돌아가신 걸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면을 하더라고요. 일방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럴까요? 자기 아들과 결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에게 말이에요. 일단 기선제압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요양원에 가셔서 2박 3일만 병원에서 CT와 MRI를 찍고 그 요양원에서 28일간 계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야? 못해드린 말이 하나 남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저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미운 정도 남은 것 없이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번 건 말고도 많은데 구차해서 안 잡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순진하고 멍청하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이혼 후에 정말 행복합니다. 재산 분할 100원도 안 받았고 위자료도 100원도 안 받았지만 그저 남편 집사람들만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러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시댁에 더 이상 안 가고 안 만나고 싶어.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너와는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했던 게 남편과 살다가 가장 심하게 싸운 말이었습니다. 이혼도 조용히 잘했어요. 주말마다 예쁜 제 아들과 놀러 다니고 미래를 위해서 상가도 한 개 샀어요. 시댁은 완전 흙수저였지요. 지금의 애아빠는 양육비로 50만 원 줄 때도 있고 원래는 50에 합의서를 썼는데 훨씬 많이 줄 때도 있어요. 애아빠와는 이혼 부부답게 살고 있어요. 가끔 제 집에 와서 아기를 보여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애아빠는 그리 나쁜 인간은 아니었어요. 장모님 무시하고 여자 집 무시하고 장남이 자기 집을 보호하고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평범한 남자였죠. 재혼 생각은 없어요. 원래 남자 없이도 잘 사는 성격인데 그냥 우연히 결혼을 해봤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남자에게 질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댁이 생기는 게 싫습니다. 결정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2년 가까이 지낼 때까지 전 시댁과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뭐 같은 시댁, 물론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술자리에서 작은 일로 어린 시누이가 저에게 술을 퍼부었고 제가 따졌어요. 그런데 조용히 관람하던 침묵하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서 일이 커졌네요. 술은 마신 게 아니었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시누이가 새벽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안 좋은 일로 기분이 상해서 저한테 풀러온 사람처럼 남편이 자기 동생만 그렇게 싸고 돌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절 나쁜 인간으로 몰고 가더군요. 친정언니 오빠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하니 내가 우스웠던 건지 시댁 식구들은 모조리 그 도시에 모여 살다 보니 공격할 때도 제가 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다 4개월이 흐르고 저는 몇 달이나 남은 추석 때 안 가겠다고 했죠. 엄마 제사 참석하러 친정오빠네 가고 싶었어요. 그 전에는 엄마 있을 때도 시댁 차례상 때문에 못 갔어요.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 제사를 모시느라 나 낳고 홀로 키워준 엄마를 외면하는 게 진짜 답답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이 집에서 이러고
엄마 차례날 이렇게 남의 음식 만들며 좋은 척을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다, 안 간다 해도 다녀오라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내 맘 가는 대로 시댁에 그냥 안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사부인의 기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인데 외면하는 그 집구석에 배운 거 없는 그 양심 없는 사람들. 추석에 안 가겠다고 말을 했더니 발끈하면서 안 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애 아빠가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너는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안 보냈냐? 5년을 부부로 살면서 월급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제 통장으로 온 적도 없고 얼마를 받는지도 몰랐고요. 늘 80에서 140만 원 정도 줬으니 신랑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요. 자기도 알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집에 돈을 보내게 한 적이 없었어요. 보내려고 해도 펄쩍 뛰며 말렸던 사람인데 속마음을 알게 되니 좀 많이 놀랐어요. 웃기기도 했고요. 저는 화가 나서 삐졌습니다. 야,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는 니네 엄마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사람으로 봤을까? 평상시에 잘 안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작은 위로라도 하는 게 사람이야. 나도 시댁이 정상으로 보일 것 같니? 나 직원들하고 회사에서 커피 시켜 먹으려고 내는 10,000원도 원두 커피라서 비싸서 아까워서 못 마시는데 내가 그 집에 10만 원을 드리면 만족하시겠냐? 적어도 30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그 집에서 받은 것도 없고 아까워서 못 보내지. 그 돈이면 내 아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더 이쁘게 키울 수 있는데. 돌아가신 장모님에게도 한 번도 사위 노릇 한 적 없으면서 꽂아놓은 보릿자루같이 장모님하고 부른 적도 없으면서 돌아가신 후에도 장모님을 네 엄마라고 부르는 너와는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한 달 후에 법원에 접수하고 석 달 후에 이혼을 했어요. 신우가 미치게 싫었지만 결정적인 건 애아빠의 언행이었어요. 속마음을 알고 나니 안 그래도 싫은 사람 억지로 살 수 없겠다 싶어서 헤어졌습니다. 이혼을 하고 한 달 정도는 사실 남편과 이혼한 듯 살았습니다. 애만 보게 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를 보내주는 게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잊게 되었네요. 이혼 후에도 이렇게 지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애아빠에게 면접권 그것만 주고 저도 애매한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장례식 직후에 돈 버는 그런 몸이 되면 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던 시어머니랑 여자에게 돈까지 보내는 효부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춤추고 웃고 좋아할 여자에게 돈을 보내기는 싫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대화 끝에 비아냥거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너나 나나 결혼 잘못했지. 자기도 제가 이러고 사는 게 평범한 여자의 행복한 삶이 아닌 걸 그 여자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느꼈어요. 내가 여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건가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제 귀에 심지어 그 말이 네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고 들이대더군요. 니까짓 게 이제 와서 어쩔 거냐. 결혼 잘 못했지만 이제 와서 너 같은 게 뭘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그 여자 모르게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 아들 버림받은 것을 알고 나중에 뒤통수 쳐서 미친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어요. 또 이전에 내 아들은 빈 몽둥이로 쫓겨나니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혼 숙려 기간 직후 이혼하려고 했을 때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남자는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나가는 게 맞았네요. 제가 딸이라면 자기 아들 같은 남자랑은 결혼 못할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의 말들을 2년간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야 된다는 그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에게 용돈을 왜 보내야 하나요? 용돈으로 끝나지 않고 부양해서 장례식과 화장이나 매장하는 일까지 해야 끝이 날 겁니다. 죽어서 묻어야 끝이 나죠. 그러면 을의 돌이라는 것 그거 말이에요. 하기는 쉽습니다만 애아빠도 너무나 싫었고 사이가 좋은 적이 몇 번 안 되고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남남으로 지냈어요. 이혼 안 하면 많이 갈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고민 4년이나 했으니까 심지어 2년 전 60세였어요. 지금 64세이고. 그 여자 55세 때 제가 결혼한 거예요. 젊은 시어머니였어요.
관광여행 보내드리자고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이혼을 해서 상관없어지니 이렇게 행복할지 몰랐는데 정말 홀가분해요. 깃털처럼 가벼워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시댁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댁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던 건지 진작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헤어지면 버리는 시댁인데요. 사부인 장례식에 형식적으로라도 검은 옷 입고 와줬다면 슬퍼하지 않아도 그래도 와주기라도 해줬다면 도우미들 많지만 같은 음식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해줬다면 거기서라도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 죽을 때까지 맏며느리 노릇하는 걸 제가 못할 것 같아서 갈라섰습니다. 신우도 저를 야 라고 하대하고 이름 한번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이혼한 직후 그 여자의 표정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속이 시원합니다. 이젠 그마저도 글 쓰다 보니 여기가 극락인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